그렇게 얘기하는 월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나 이자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겨우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 사람 다 아는데 지금은 본인 살 깎아가지고 전체 손실을 좀 줄이겠다 그 얘기죠. 교과서적인 거랑 실제 필드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관세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시장이란 거는 정말 복잡성의 이론이거든요. 관세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걱정을 해도 된다. 오픈 AI와 메타 간에 서로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이 나온대요. 70년 80년 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부의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미정부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할 것이고 부자 순위 탑 10에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사람은 워렌 버핏밖에 없거든요.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주주들을 쉽게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 돼요. 워렌 버핏이 왜 우리나라 투자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일본 투자하는지 아세요? 복잡한 지분구조 때문이에요. 지분구조만 조금 복잡하게 안 만들잖아요. 워렌 버핏 우리나라에 투자할 걸 지금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찍어 누르잖아요. 상법 개정하면 그거 시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건 고쳐야 돼요. 대표님 지금 미국 증시는 네. 좀 재미난 게 네. 우리나라 증시랑 미국 증시랑 약간 디커플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증시 약해도 우리나라 네. 증시 강한데 네. 미국 증시 일단 전반적인 흐름, 나스닥이나 S&P 흐름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근데 제 이 얘기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 엄청 했거든요. 작년에 미국 증시 강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25년도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셀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말이 안 된다라고 엄청 욕먹었어요. 지금 세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은 몇 년 동안 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보다는 제한된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여서 지금 최근에 좀 계속 강하게 또 올라온 이유가 뒤늦게 시작했지만 너무 지금 밸류상으로 따졌을 때 너무 저평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를 퍼나 PBR로 봤을 때 너무 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달리기를 봤을 때 100m 선에서 이미 출발해서 저기 앞에 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0m 선 출발선에도 오지 못했어요. 아직. 네네. 달리기 할 거니까 출발선으로 와 해서 알았어 이거 좀 빠르게 달려고 있는 이런 느낌이지 달라요. 미국은 저기 앞에 가 있어요. 달리다가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 애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겨우 스타트 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야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올해만큼은 제가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승폭만 따졌을 때 상승폭만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월 달에는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였죠? 코스피 코스닥이 맞아요. 각각 1위 3위였나 1위 2위였나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 흐름이 올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미국이 뭐 밤에 휴장했죠. 튜스데이로 휴장했는데 보니까 미국 쪽 말고 유라시아 쪽으로 봤을 때 유럽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 코스피가 0.1% 혼자 상승했더라고요. 일본 빠지고 대만 빠지고 다 빠졌는데 중국 다 빠졌는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어제 기준 올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 흐름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달렸으니까 좀 쉬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을 매도하고 우리나라로 네네. 넘어가요? 네. 아유, 그럴 필요 그건 또 없어요. 아닌가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응달 나와서 여러분들 제발 포트폴리오 투자하세요. 제발 종목 좀 나누세요. 제발 업종별로 나누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반강제적으로 웬만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네네네. 나눠줬어요. 비율 그냥 유지하십시오. 5대 5면 유지하세요. 그냥 걔는 거기 놔두시고 계속 쭉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많이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긴 있지만 이미 저기 가 있는 아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보면 미국이 시작한 이런 무역 분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역 협상이나 무역 분쟁이 미국 산업에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 왜냐하면 그거 다 어쨌든 무역 배리에 올려가지고 엔트리 배리에 올려가지고 자국 산업 보호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관세가 결국 그거잖아요. 자국 산업 보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미국 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한테 호전성 이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미중 협상 때문에 미국 증시가 못 가. 단기적으로는 못 가는 게 맞죠. 근데 결국은 못 간 부분은 분명히 이게 끝나잖아요. 나옵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 협상 자체가 다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왜 저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M7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 일단 애플은 빼고 애플은 여전히 계속 지금 막 헛스윙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애플은 빨리 팀쿡이 바뀌어야 되고 팀쿡 CEO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M7 기업들 위주로 뭐 대형 IT주들 빅테크 위주로 포트를 짜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좀 뭔가 머뭇머뭇거리는 분위기에서 포트를 짜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증시 관련해가지고 대표님 네. 자국 산업 보호 측면도 있지만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자면 네네네. 물가를 상승을 유발하잖아요. 다 모든 걸 네. 미국에서 엄청난 두세 배가 넘는 인건비를 들여서 미국에서 원자재를 다 조달해가지고 하면 네. 결국은 그거는 미국 소비 국가인데 네. 미국 소비자들한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니까 네. 미국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자국 산업 보호 측면보다는. 네, 그건 일단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가의 일부의 의견이라 아,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네. 일단 지금 최근에 보시면 CPI가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안 올랐잖아요. 그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똑같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 제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설명했거든요. 트럼프가 원래 본업이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월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나 이 이자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관세율을 좀 올려놓으면은 네. 자기들이 어쨌든 손해보는 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도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이걸 관세를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겨우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 사람 다 아는데 지금은 본인 살 깎아가지고 전체 손실을 좀 줄이겠다 그 얘기죠. 한번 관세는 이제 꺾어 놓으면 한번 해놓으면은 그게 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협상 완료된 게 영국이잖아요. 맞아요. 네. 뭐 딱히 올라간 거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차 트럼프 1기 때 뭐 철강에 25% 관세 먹이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철강이 관세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철강 관세 제로였어요. 대신에 이제 수출 쿼터만 제한했지. 그거 딱 끝이었어요. 근데 사실 수출 쿼터 제한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한테 파는 게 많습니까? 캐나다가 제일 많지? 맞아요. 캐나다 반의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경제학과를 나가지고 다 알아요. 교과서적인 거랑 실제 필드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교과서적인 부분은 그게 맞아요. 말 그대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수입 말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 영향이 되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거 갖다가 당연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고 네네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네네네. 그게 맞거든요. 근데 네네네. 실제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각 기업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우리는 관세 올라간 부분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야라는 기업이 있고, 네. 두 번째, 관세 올라간 부분을 우리는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을 거야. 각 기업들도 그쪽에서 수입을 해올 때 네네. 딜을 해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딱 먹여놓고 그 관세를 베이스로 하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각 기업들도 우리 집 관세 10%잖아. 근데 야 이거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기업끼리도 이거를 협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단순하게 관세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마치 볼리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거나 스토캐스틱 상단 돌파하면 주가가 간다. 이런 뭐 골드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경제 판단하기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앉아서 딴 거 뭐 환율 뭐하러 봐요. 그냥 관세만 보면 되지.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복잡성의 이론이거든요. 관세, 환율, 그리고 각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 각 기업의 어떤 상황,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모든 걸 복합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다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그런 효과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확정된 관세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걱정을 과하게 미리 한다. 네네네. 네, 관세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걱정을 해도 된다. 인플레이션은. 근데 현재까지는 전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마치 우리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얘 나중에 서울대 연고대 못 가면 어쩌나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걱정들인 거죠. 그래서 걱정은 뭐다? 그냥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걱정해라. 미리미리부터 걱정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또 이게 막 리스크 관리, 사전에 리스크를 우리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또 되게 이쁘게 포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포장했다가 몇 년 전에 경기 침체설 나왔을 때 저는 이거 이용해서 매수해라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랬고 그렇게 조심조심하라 했었던 사람들 지금 다 매도하고 기다려라 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한테 책임지는 발언해요? 다 사라졌잖아요. 방송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다? 그냥 반반 하십시오. 반은 현금 놔두고 반은 투자하시고. 저는 그게 맞다 봐요. 빅테크 관련해가지고 애플을 제외하고 네. 아마존, 메타, 구글, 엔비디아 빅테크를 강조해 주셨으니까 뭐 각각 좀 개별 기업 단에서 뭐 내용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메타, 구글, 엔비디아를 투자했다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다면 설명해 주신다. 일단 첫 번째 구글.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EU랑 협상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 벌금을 맞았어요. 조 단위의 벌금을. 그래서 이제 졌어요. 네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EU잖아요. 미국이 EU랑 지금 협상하고 있죠. 안 끝났죠. 제가 봤을 때 그 협상 카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과 EU 간의 그 협상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구글의 상황이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될 여지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벌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마사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벌금을 한 방에 다 넣지는 않아요. 나눠서 넣죠. 일단 구글은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는 있다. 두 번째 아마존 최근에 자회사들도 되게 자율주행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참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제 소매 쪽 이쪽에 있었던 택배 이쪽 있었던 운송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들 지금 위성 쪽이나 이쪽에 좀 재교육을 한다고 해요. 직원들을. 꽤 괜찮은 아이디어죠. 아마존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런 소비재 기업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엄청나 있어요.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자 아시겠지만 전기차 픽업 버스 같은 것도 이미
많이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투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 메타. 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었다가 메타버스 하고 싶어서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요즘 AI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최근에 드라이브는 제대로 걸어주는 것 같아요. AI 쪽으로. 네. 네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거든요. 우리가 선두가 사실 메타는 선두는 아니잖아요.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네네. 근데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요. 인재 여기만 하는데 이번에 인센티브 얼마 썼는지 아세요? 1,000억. 어마어마하네요. 네,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와. 오픈 AI. 네. 오픈 AI와 메타 간에 서로 인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돈이 나온대요. 와.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메타, 오픈 AI 이런 기업들 같이 계속 관심을 좀 가지는데 오픈 AI는 상상사가 아니기 네네. 때문에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는 저커버그가 최근에 이렇게 AI를 엄청나게 드라이브 거는 게 주주들한테 되게 환호를 받고 있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메타지만. 비록 메타지만. 만약 AI가 먼저 떴으면 AI라고 했을라나? 어쨌든 뭐 메타버스를 안 하긴 하지만 결국 근데 AI랑 메타버스도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가볼게요.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매출이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단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는 애매하니까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수율만 빨리 올리면 돼요. 삼성전자 수율 빨리 올림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칩을 삼성한테 맡기겠죠. 파운드리 맡기겠죠. 더 많은 칩을 팔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그럼 이제 엔비디아 매출 더 늘어날 수 있고 삼성이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랑 또 수율 올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무조건 고잉. 그리고 테슬라는 가야죠. 일론 머스크 복귀했고 뭐 스페이스X랑 뭐 미정부가 지금 그동안 했었던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해도 못 엎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스페이스X는 나사 위에 있어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나사가 이제 스페이스X가 필요해서 같이 이제 좀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테슬라에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 스타링크, 전기차, 뉴럴링크,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모두 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신사업들이잖아요. 70년, 80년 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부의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드라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정부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할 것이고 트럼프가 한번 참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둘이 쇼한 것 같아. 왜냐하면 둘이가 친하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테슬라 파면 안 됐잖아요. 둘이 그렇게 한번 붙어버리면 딴 데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들 싸웠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략적이네, 굉장히. 왜냐면은 저는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은 트럼프 성격 되게 불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트럼프의 것을 건드렸어요. 그게 뭐죠? 이거 방송에서 많이 들었고 네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저 그거 건드리고 나서 이거는 야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되게 차분하게 난 일론 머스크 화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존중하고 네가 했었던 건 이해해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붙겠죠. 욕하겠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했었던 걸 자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둘이가 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석이조죠. 완전히 이제 트럼프랑 빠이빠이 하면서 제대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리고 옵티머스가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얘네들은 6개는 무조건 가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애플은 참 아쉽죠. 아쉬워요. 팀쿡을 빨리 바꿔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자체 칩 개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늦게 가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메타처럼 돈을 때려 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만일 지금 팀쿡이잖아요. 전 자체 칩 개발 안 해요. 자체 칩 개발하고 설계하는 기업이 인수를 해버리지. 시간을 줄여야죠. 후발주자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시간을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또 두 번째 또 욕할 포인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한대요. 시장 나눠먹기 땅 따먹기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삼성이랑 중국이랑 땅 따먹기 할 때 지들 뭐 참전하면 오히려 근데 그때는 참전을 안 하는 게 맞다 봤어요. 지들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플을 뭐 저처럼 애플 매니아들이 봤을 때 사주긴 했겠죠. 그때는 좀 멈추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저는 애플이 플렉서블 말고 다른 걸 좀 개발을 하는 게 맞다라 봐요. 왜냐면 이제 플렉서블 폰 저도 써봤지만 좀 불편해요. 수만 번 하면 된다고 하지만 힌지 중간에 가거든요, 라인이. 그래서 저도 그 라인 가가지고 한번 바꾸고 나중에 했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바꿨어요. 저도 휴대폰 이제 그걸 안 쓰거든요, 플렉서블을. 근데 플렉서블 휴대폰뿐만 아니고 플렉서블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플렉서블 관련주는 매수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근데 애플을 봤을 때는 니들 진짜 별의별 거 다 하는구나. 진짜 구멍가게처럼. 저 같은 애플 매니아들한테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애플은 항상 혁신을 만들어냈던 기업인데 혁신이 사라졌어요. 이미. 그냥 거기는 중국 판매원입니다. 세계 판매원이라고도 안 할게요. 그냥 중국 판매원이에요. 중국 딸고 중국 보부상 느낌이에요. 그냥 중국에 판매하잖아요. 중국에 팔기 위해서 중국이 원하는 거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애플은 그 어떤 기업에 눈치 보지 않고 물론 중국 중요한 시장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애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립 의견.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왜냐면 이제 팀쿡이 언젠가 바뀔 거기 때문에. 팀쿡이 자기 자리를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되게 짜증나는 포인트이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개 기업은 다 매수 가능. 애플은 중립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수 가능. 대표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저는 아마존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 같고 좋죠. 구글은
검색 시장이 어떻게 보면 AI한테 어떻게 뺏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GPT나 뭐 이런 맞아요. 퍼플렉시티나 이런 거 지금 뺏기고 있잖아요. 네. 구글이 조금 제일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조금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 네. 테슬라 지금 19일이니까 네. 3일 뒤에 이제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 그거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는 거 네.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테슬라 주가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말씀 안 하신 거 중에 사실 테슬라에서 돈 알짜로 잘 벌고 있는 거는 ESS랑 VPP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스페이스X까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글은 재미나이가 있죠. 그죠? 구글 같은 경우 검색 엔진인데 사실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네네. 사실인데 구글이 최근에 보면은 AI 쪽에 경쟁력은 되게 있어 보여요. 막 영상 만드는 거 최근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네네. 영상 자동 생성 네네네네. 장난 아니어가지고 검색 시장을 좀 일부 뺏길 수 있다고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챗 GPT 영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글도 비슷하게 어떤 이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원래는 거의 독식으로 하고 있었던 이 산업 자체가 챗 GPT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쟁자가 된 거잖아요. 전 이거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전기차 했을 때 테슬라가 거의 뭐 단독으로 했잖아요. 전 그럼 안 된다 봤어요.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일론 머스크 엄청 팬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긴장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중국이 나오면서 그쵸. 싸게 나왔죠. 네네. 근데 이게 좀 느낌은 다른 게 다른 데는 진짜 기술력으로 붙는데 전기차는 진짜 가격으로 붙었어요. 맞아요. 가격 이거는 그렇죠, 한계가 그냥.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BYD 무너진다. 이거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우리 보조금 필요 없는데라는 그 얘기는 치킨 게임 끝났다. 분명히 이거 뭔가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BYD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끼리 그런 사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BYD도 사실 중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자금 끊어버리면 당장이라도 내일 망할 수 있는 기업이고 아니 이미 부품 기업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휘청휘청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매수력은 충분히 있다. ES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테슬라의 주 산업 자체는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 판매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매출 그동안 이제 많이 신경 썼던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많은 이제 이 항목 매출 항목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증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게 지금 실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좋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아니 이미 뭐 내일모레 며칠 있다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지난주가 지난주에 실제 오스틴 살고 있는 친구가 운전자가 없는 모델 Y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텍사스에 사신 친구분이 그걸 실제 봤대요. 그래서 오스틴에 뭐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아무도 안 탔대요. 아무도 안 탔는데 운전자도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테스트 하는 거겠죠 그냥. 그렇겠네요.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나 하더라고.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알죠. 그 지역에 이제 지인들이 있는 사람들 알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은 경쟁 구도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행복합니다. 이런 경쟁들 하다 보면은 퀄리티는 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땡큐다. 거기다 안정성까지 확보되면은 배터리 안정성 더 이상 얘기하지 말죠. 이제 안전하니까 예전이랑 다르고 너무 뭐 과한 걱정은 하지 말고요. 배터리에 대한 안전 얘기는 사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우리나라 LG 엔솔 배터리가 저희 스페이스X 위성에 들어간다. 그걸 할 말 다 했죠. 뭐. 배터리 안정성 얘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서로 기술 간의 경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답변 주시면 테슬라 대 아마존 딱 지금 시점에 더 매력적인 거. 저 둘 다 너무 좋은 기업인데 지금 하나만 더 고려해. 딱 지금 시점 밸류에이션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기간은요? 단기 장기? 단기 또 따로 얘기해 주시고 장기 따로 얘기해 주신다면 단기는 저는 테슬라가 낫다고 보고요. 역시 테슬라.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또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단기는 테슬라가 낫다 보고 단기적으로 둘 다 좋아요. 근데 6대4 정도로 아마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이제 아마존이 하는 여러 가지 혁신 산업들의 성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둘 다 5대5로 사세요. 둘 다 좋아요. 사실 테슬라도 많이 갈 거예요. 일단 더블 이상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가격에서도 여기서 투자해서 테슬라도 더 갈 수 있다. 더블 갔을 거라 봐요. 그럼 그때쯤 되면 다시 또 스플릿 하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BYD의 소위 말하는 부채가 한 76조에서 100조라고 들었는데 대표님이 훨씬 저보다 이 외신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시니까 그거 이상이다, 그거 상상 이상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BYD 부채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이거 BYD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당연히 CATL도 중국 정부의 엄청난 등에 업고 지금 살아남은 기업인데 요 두 기업이 너무 중요하니까 BYD랑 CATL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가지고 그거가 미치는 국내 LG엔솔과 삼성 SDI, SK온에 미치는 영향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지난번에 비아디도 말씀드렸는데 비아디는 일본에서 망했잖아요. 같아요. 안 망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건 왜냐면은 비아디가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우리 일본에서 도요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네. 여러분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하는 회사지 네네, 그쵸. 전기차가 메인이 그쵸, 아니에요. 그쵸. 물론 네네. 전기차 할 수 있는 기업인데 네네. 하이브리드 뭐 프리우스 이런 거 하는 네네네. 기업인데 왜 가만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중국 기업들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물론 안 그런 기업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 전 좀 그렇고 사실 근데 보면은 전 중국 경제 생각했을 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중국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밀어내기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네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음진수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비수기인데 1분기 때부터 빵 떠버리고 네네. 왜냐면 그때 테무 같은 거 엄청 쉬인 네네. 밀어가지고 네네네. 했잖아요. 테무 쉬인 지금 씁니까? 안 쓰죠. 안 쓰죠. 그러니까 네. 비아디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토 싼 모델 같은 경우는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비아디는 사실 대부분이 개인이 아니고요. 다 법인이나 이런 데 팔아요. 네네네. 문제는 그거예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이제 어떤 업체에 있으면은 니들 우리랑 사업하는데 야토 좀 사줘 이런 느낌이죠. 반쯤 협박 비슷하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싼 모델들이 나오는데 일단 아토 잘 팔리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네네. 안 돼요 우리나라도. 왜? 현기차가 워낙 우수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비싼 모델 중급 이상의 모델을 나오면 그때는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때 되면 이제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지죠. 현대기아차 요즘에 디자인 이쁘고 얼마 차 좋습니까? 네네. 그리고 조금만 나오면 벤츠, BMW, 폭스바겐 엄청 많잖아요. 네. 올라가면 올라와서 비아디가 된다? 너무 안 돼요. 그쵸. 경쟁이 안 돼요. 치열하죠. 절대 안 돼요. 2억짜리, 3억짜리 비아디를 산다? 조금만 더 주면은 그거서 그 타이칸 사는데? 네네 맞아요. 굳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이 지금 낮은 거는 네. 싸게 법인들 위주로 개인들 말고 회사 위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좀 많을 것 같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안 될 거다. 현기차가 막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예전에 그 헝다그룹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국 정부에서 에버랜드도 손 딱 떼버리니까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물론 근데 또 그게 방법인가? 그렇게 해서 날아가게 한 다음에 국영기업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하나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100 네네. 정도 저는 그 이상의 부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기업. 중국 정부가 뭔가 더 힘들어지거나 돈을 떼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기업. 하지만 안 날려보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거의 유일한 기업이거든. CLT가 그렇게.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몇 안 되는 기업이거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BYD나 CATL이 유럽에서 많은 시장 점유율을 뺏은 물량이 다시 유럽 현지 업체나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을 갈 확률이 분명히 있겠네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 좀 이따 봐요. 이 시간이 지나도 싼 거는 비지떡이란 말을 참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네. 싸니까. 그리고 이제 왜 싼 게 먹혔는지 아시잖아요. 배터리가 왜 싼 게 먹혔어요. 서로 시장 경쟁해야 되는데 그쵸. 네. 맞잖아요. 네네. 배터리가 비쌀 때도 경쟁해야 되니까 그 비싼 배터리 다 맞아요. 쓸어와가지고 맞아요. 테슬라가 쓸어오니까 우리는 이 비싼 거 못 주고 해야겠어 해서 루시드 이비안 같은 애들 네네. 생산을 못했어요. 네네. 도산되기 직전까지 갔죠. 네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들은 생산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중국은 더 싸게 가고 있죠. 네. 싼 거 찾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 건데 싼 건 진짜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솔직히 LG엔솔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같은 거 못해서 안 하겠어요? LFP는 이미 기술이 20년 전 거의 좀만 더 있으면 20년 전 기술이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개발된 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 SDI인가 거기서 이제 니들 경쟁력 떨어져 안 해 라고 했었던 거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나오죠.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그땐 잘 안 들리다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분명히 턴 옵니다. 특히 올해는 턴 와요. 이미 오고 있다라 판단되고 있고 치킨 게임 끝났고요. 이미 캐즘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차전지 힘드시겠지만 계속 유지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반성하시고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 누구 말다라건 그 누구가 어떤 업종이 뭐 반도체든 뭐든지 정말 좋다라고 엄청 막 거의 막 신격 같아서 강조를 해도요. 몰빵은 하지 마세요. 제발. 주식 투자에는요. 워렌 버핏도 그러잖아요. 네. 미국에 그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었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거 워렌 버핏밖에 없어요. 네. 부자 순위 탑 10에 지금 금융계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유지한 사람은 워렌 버핏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포트폴리오 투자. 아마 몰빵돼 있을 저도 지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인분들이 2차전지 몰빵에 있다. 어떻게 해요? 많이 물어봐요. 지금은 그대로 픽스하시고 올라오면 좀 시전하셔서 딴 걸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화학, 방산 꽂히지 마세요. 심지어 저한테 어디지? 메타버스에 꽂혀가지고 몰빵해 있으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몰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투자금이 작아서 몰빵해야지. 투자금이 작으면요. 두세 업종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만 주의하시면은 2차전지 턴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이제 파이팅 하시고 좀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BYD랑 CATL 말씀 주셨고 그 대표님 그 옵티머스
네. 로봇 네. 관련돼서 국내 로봇주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옵티머스급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 중에 네. 사실 피규어 AI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 비상장사고 네. 현대차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비상장사잖아요. 맞아요. 로봇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고 일론 머스크도 젠스랑 얘기한 것보다 3년 앞당겨서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네. 휴머노이드 상용하겠다고 했는데 네. 로봇 관련된 산업 앞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투자 유명하다고 당연히 보실 것 같은데 국내 로봇 회사랑 미국 로봇 회사 어떻게 좀 투자하는 게 좀 좋다고 보시는지. 지난번 출연 때 물어보셨을 때 제가 국내 얘기 안 했거든요. 테슬라 얘기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요 기업은 얘기해야겠다. 딴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현대차죠. 현대차 역시 네네. 왜냐면은 현대차 로봇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죠? 로봇 기업이에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기 나오는 로봇 퀄리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네네. 거고,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 네.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확실히 테슬라 옵티머스 그 개발하는 이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정말 빠르대요 속도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반 젠스상이 생각한 것보다 몇 년 더 빨리 해서 우리는 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높은 퀄리티. 그러니까 너무 빠르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그런 오해 받았잖아요. 옵티머스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말을 거니까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대화 자체가 영어를 들어보면은 진짜 현지의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농담을 같이 받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로봇을 통한 카메라로 보고 마이크로 보는 거다. 아니래요. 그거. 진짜. 아니래요. 그 정도로 퀄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은 테슬라 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다들 그렇게 활동이 안드로이드 이쪽이 아니고 다들 그 이제 활동 로봇이잖아요. 기계 협동 로봇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사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협동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커피 사주는 로봇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저는 로봇들 실제로 이제 휴머노이드 휴보이 같이 옵티머스 같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좋을까? 단독 선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걸 갖다 놓으면은 현대차도 로봇택시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왜 현대차가 로봇택시 말을 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죠. 택시 노조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이 택시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현대차가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노조랑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오픈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현대차가 해외 쪽으로 먼저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차 말씀 주셔가지고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현대차가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조지아 공장. 맞아요. 미국의 그 공장 그럼 그 많은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 했더니 조지아 공장 이제 뭐 KBS나 MBC 치시면 다 거의 로봇으로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 게 실제 그 공장 그 찍은 영상이 있어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메가 팩토리 그죠? 네네. 대단해요. 상법 개정 강력한 의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네. 하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상법 개정 그래 딱 적용이 되면 네. 실제 정말 지수나 증시가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진다고 보시는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테슬라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소송 걸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그 엄청난 돈 인센티브를 못 받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법 개정하면 이제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기업 CEO들이 나와가지고 네. 아 기업이 더 운영하기 어려워진 환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들 회사에 있는 변호사가 있면 되겠죠. 그죠? 소송도 엄청 많이 걸릴 것이고 그냥 돈 많이 주고요. 변호사 좋은 사람 고용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편하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비정상적이게. 네. 맨날 주주들 등쳐가지고 CB, BW 발행하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고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LG를 별로 안 좋아해요. LG 엔솔이라는 기업은 되게 좋아해요. 네네. 직원들은 되게 좋아요. 친한 지인들도 많고. 근데 그 위에 그죠? LG CS 네네. 그 매출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아는데 네네. 밖에서 매출이 나와야지 자기네 내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런 그렇죠. 회사 상장하면은 네. 일반 주주들을 얼마나 이건 호구란 표현도 적당하지 않아요. 일반 주주들을 얼마나 진짜 하대를 해서 그런 행동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사업이 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얼마나 쉬웠길래 주주들을 쉽게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기업들 좋은 변호사 쓰십시오. 좋은 변호사 많습니다. 변호사분 중에 좋은 사람 많으니까 연봉 많이 주시고 네 법무팀 제대로 꾸리십시오. 그러면 돼요. 네, 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네. 오히려 상법 개정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워렌 버핏이 왜 우리나라 투자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일본 투자하는지 아세요? 복잡한 지분 구조 때문이에요. 와 정확하네요. 네네네. 지분 구조만 조금 복잡하게 안 만들잖아요. 워렌 네. 버핏 우리나라에 투자할 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나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네. 진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나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수하고 음. 중소기업 위주의 일본.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찍어 누르잖아요. 상법 개정하면 그거 시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건 고쳐야 돼요. 다양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 얘기는 참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해야 돼요. 하게 되면은 이게 당장은 아플 수 있어요. 당장은 아플 수 있는데 아프다고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파도 상법 개정 분명히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내가 공매도도 분명히 중지시켜 놓고 똑같이 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뭐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뭐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왜 합니까? 금융당국이 그렇게 투자하다가 이제 안 되면 뭐 마이너스 되면 자기 손실이지. 대신에 금융당국이 해야 될 거는 그냥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잃고 따는 거는 자기들 잘못이에요. 공평한 상황에서 시장 경제에서 누구를 보호합니까? 전 똑같은 생각이에요.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만 명확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아프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중소기업들도 살아날 수 있고 그죠? 이 덤핑 이거 얼마나 문제 많이 됩니까?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나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후려쳐요. 진짜 사장 대표님들 울어요. 진짜. 매출만 높으면 뭐예요?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전 상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진짜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도 밸류업 얘기하면서 금융주들이 좀 좋았고 지금 이제 진짜로 뭐 실질적인 강제성을 띠게 만들기 위해서 법 규정을 통해서 그거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도 말씀 주셨고 뭐 시행령 당장 쓰면 176조-5인가 그거 쓰면 바로 그 즉시 폐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도 있어서 금융주들 조금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은행 쪽보다는 증권 쪽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심지어 카드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융 통합해서 앞부분에 짧게 금융 지주사도 말씀 주셨는데 이런 금융주들 투자하는 전략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은행, 보험, 증권 뭐 아까 말씀드린 카드 뭐 이 중에 가장 좀 매력적인 업종을 대표님도 증권업이라고 보시는지. 카드는 어차피 경기랑 붙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경기가 좋아야지 소비가 늘어나죠. 어쨌든 저희 경기가 단기간 내라도 한 1, 2년이라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매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이제 아마 증권사 계신 분들이 증권이 은행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다 금리 인하인 거 아는 거예요. 금리 인하되면 이제 예대 마진이 줄어드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자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긴 있는데 중장기 좀 길게 보잖아요. 올라올 수 있어요. 예대 마진은 줄어들겠지만 더 대출을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은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증권주도 좋겠죠. 증권주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매도 많이 해줄수록 좋죠. 최근에 보면 국내 영업 별로 안 하고 해외 영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 주식 때문에.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관심 있었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원래 없었던 매출이잖아요. 그쵸. 생겼죠? 새로운 게 생겼죠. 국내는 원래 잘할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대학생들부터 막 이제 국내 할 거고, 국내 베이스로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최근에 증권사의 후배들이 저한테 밥 산다고 연락이 좀 와요. 까불죠? 까불기 시작하죠. 인센을 좀 받기 시작하나 보네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봤을 때. 방이 좋다는 얘기네요. 근데 저는 아끼라 그래요. 왜? 증권업은 꼬꾸라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증권주, 은행주, 카드, 보험. 보험은 사실은 뭐 그냥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험은 차치해 놓고 나머지 그 세 개들은 투자 가치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은행이나 증권에 큰 차이는 없다. 네. 근데 단기간 내에는 은행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예대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좋은 거는 이제 증권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 은행은 좀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이제 치고 올라오겠죠. 그럼 증권주 좋으려면 지수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진짜 뭐 요새 5천 얘기 나오는데 그 현실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전 예전부터 웅달책방에서도 말씀드렸다가 엄청나게 리플로 욕먹은 게 3,850 얘기했다가 우리나라는 3,850 정도 가줘야 정상이다라는 얘기했다가 엄청 비판받았거든요. 여전해요. 3,850일 때 갖다 대놓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포인트부터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850의 근거는 뭔가요, 대표님?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밸류 상이었는데 해외 쪽의 어떤 이제 매출 체인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삼성이 지금 잠깐 좀 쉬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중국이 최근에 뭐 저가 이슈로 이제 들고 돌아가지고 많이 좀 잠식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이제 소비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PBR이나 코스피 전체 시장의 PBR, 그리고 코스닥 전체 PBR 이런 것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계산을 해봐도 상단, 하단, 중단 평가를 하는데 상단 기준으로 3,850, 중단 기준으로 3,30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기술적인 PBR로 부분들. 하신 건가요? 뭐 PER로 하신 건가요? 두 개를 같이. 두 개 같이 네, 제가 조합하신 적절히 거예요? 보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살짝 대표님만의 지표를 조합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계산했을 때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3,850 상단이 나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항상 비싸게 사가지고 물려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싸게 사면 수익 낼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니까 네. 싸게 사는 거는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건데 대표님만의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밸류에이션 이렇게 좀 해보시라 뭐 네. 공부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신다. 그쵸. 저는 밸류 공부, 기업 평가하는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차트 물어보시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차트는 아니에요. 차트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트 이렇게 잘 따라가네요. 뭐 얼마 선 이탈하면 매도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한번 터지면 진짜 마진콜 같은 거 터지면 방방방방방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계산이 안 돼요. 그때 차트는 의미가 없고 기업 가치 평가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재무제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적어도 이제 제가 보통 매영순 많이 해요. 네네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서 이 영업 내로 쓰이는 거 비용 싹 다 빼고 나중에 영업 외에 합쳐가지고 순이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 시스템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이해가 되고 각 항목이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 차감 이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쵸. 그 중간에 영업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프로 이게 네모로 그러고 간다는데 매출액에서 영업과 관련돼 있는 영업 내와 관련돼 있는 이제 손익을 빼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영업 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쵸.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재무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요거 되시면 나머지 멀티플 산정하고 이런 거는 그냥 공식 몇 개 때려 넣으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재무제표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자. 네,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나중에 PBR도 볼 수 있고 그 용어가 다 이 용어고 저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재무제표 먼저 보시면 좋다. 그래서 보통 회계학 책 사면은 기초회계 네, 요 책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고급 회계 안 가도 돼요. 네, 인문회계 뭐 이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전 그걸 먼저 보시란 말씀. 그거는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IFRS라고 국제회계기준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예전에 우리나라 K갭이랑 뭐가 다르냐면 뭐 재고자산평가법 이런 게 다른데 그건 뭐 너무 이제 얘기가 많아지니까 뭐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 국내든 해외든 어쨌든 재무제표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는 법을 먼저 공부하시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주가에 반영되는 거가 큰 게 매출이 증가하는 게 주가 반영이 더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보세요? 이익의 증가가 더 훨씬 주가에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기업은 결국은 우리가 매출이잖아요. 투자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가는 거. 두 번째 배당받기 위한 거. 두 가지잖아요. 배당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이 많이 나야죠. 순이익이 많아야죠. 그죠? 당기 순이익이 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 외에서 뭐가 많든지 영업 외에서 뭐가 많은 거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뭐 회사 매각해가지고 잠깐 나오는 그 영업 외는 빼버리고 영업 내가 제일 중요한데 기업들이 단기 순이익은 죽어도요. 죽어라고 이건 버텨야 돼. 매년 1%더 증가해야 돼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이군요. 매출액은 무조건 늘려야 돼요. 네네. 매출액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한 제품이 1,000원인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럼 그 판매 가격을 한 800원, 700원까지 떨구면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니까 매출액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도 미국 기업들 보시면 경기 침체 구간에도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1%라도. 근데 매출액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감원 같은 이런 기준들이 매출액이 3년치 평균 얼마 거기에 매출액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이익은 바뀔 수 있는데 매출액은 진짜 기업들이 정말 죽어라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꺾이는 거는 진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표 볼 때 순이익은 우리 배당과 관련돼 있고 매출액이 꺾이고 3년 동안 매출액이 계속 안 좋다라고 하는 건 3년이면 분기를 12분기잖아요. 그쵸.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진짜 끝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한두 분기 정도 매출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1, 2년, 2년 정도는. 근데 이게 3년이 계속 매출이 떨어진다? 심각합니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 매출이 그냥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연간으로 한번 매출 증가를 계산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간단하거든요. 지금 올해 매출에서 직접 매출 빼가지고 올해 매출로 나누면 그게 증가율이거든요.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팁. QOQ는 중요하지 않아요. YY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1, 2, 3, 4분기 다 좋지 않아요. 그쵸. 일시적인 게 있죠. 계절적인 성수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분기 비수기예요. 맞아요. 2, 3분기 좋아요.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1분기 비수기예요. 근데 비수기가 다 있어요. 있죠. 매분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QOQ 보지 말라고 그래요. YY만 보면 되죠. 도대체 QOQ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쓸데없어요. YOY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는 작년 1분기와 비교하고 올해 2분기는 작년 2분기와 비교하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YY를 보시라고 대표님 강조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억이 있다면 일단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하는지랑
조방원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네. 네이버 카카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세요. 전 카카오는 뺄게요 그냥. 어. 카카오는 뭐 AI 한다고 하는데 저는 카카오는 뭐 안 좋아합니다. LG 그룹과 함께 안 좋아하는 비슷하다. 네, 물적 분할하는 네. 기업들은 저는 그냥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카카오는 그냥 관심이 없고요. 그런 기업들은 다시 나오면 안 되고 카카오가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물린 분들은 그래도 일단 지금 그래도 좀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 올라오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카카오 매도하시면 다시는 보지 마십시오. 네.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빠져나왔고 지금 갈빗대도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AI로 하려고 지난번에 네. 세몰트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전 그거 보고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왔지? 그래서 뭐 한다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 제가 계속 네네. 오랜 기간 동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네이버는 투자 가치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짧게 할게요. 그리고 1억 있다면 지금 밸런스는 국내 6, 미국 4 혹은 5대5 네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맞다 보고 있고 1억 가지고 5대5라 치면은 네. 미국에서 M7 7개 중에 애플 빼고 음. 애플은 좀 더 있다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네. 이건 빼라는 얘기 완전 빼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네네네. 넣어주고 나머지 6개 중에 여러분 원하시는 거 5개로 그냥 10%씩 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50%는 네. 아까 우리 같이 했지만 반도체 10%, 2차전지 10% 그리고 방산 10% 괜찮아요. 네. 그리고 조선 10% 괜찮고 대략 원전까지. 원전까지 맞아요. 네. 네, 원전까지 해서 반도체 10, 2차전지 10, 조선 10, 방산 10, 원전 10. 네, 딱 그게 이렇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성현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